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해 세계의 담판을 준비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5분 에어차이나 항공기편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해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35분가량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9시, 한국 시간 10일 오전 10시에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구체적인 세부 시간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회담이 하루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수출에 힘입어 이번 달 수출도 안정된 증가세로 시작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 증가했고 하루 평균 수출액도 19%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17개월 연속 증가하던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4월 1.5% 감소하며 주춤하다가 지난달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이어 남북 경협주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일 현재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2,611만 2,007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지난 4월에는 하루에 늘어난 계좌 수가 11만 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내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2차 회의는 예정대로 오는 20일 금융감독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이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로 진행되며 최종 결론은 다음 달 4일 정례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은정입니다. 자, 국내외 굵직한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일 수로는 수요일 지방선거 때문에 임시 공휴일로 시장을 맞게 되죠. 이번 주 4거래일간 거래가 진행되게 될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 미국의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들 향후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함께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65선에서 2,460선을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전환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전 거래일보다 0.5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2,450선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장 초반에 그랬었는데 다시 2,460선까지 올라와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수가 위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1,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중이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950억 원, 외국인이 1,3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 장중에 5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름폭이 다소 줄어서 전일 대비 0.4% 상승한 49,6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소폭 올라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역시 9만 원 선 터치가 됐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 오늘 0.19% 조정이고 포스코는 3.6%나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포스코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위 종목 더 살펴보시죠.
현대차는 1% 조정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장 0.3% 밀립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내일이죠. 오후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장 소폭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LG화학이 오늘 0.27% 오르면서 최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KB금융 오늘 증권주가 또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2% 올라오고 있고 삼성물산도 1% 강세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예,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에 70만 원 선을 회복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살짝씩 높여가는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64만 원대까지 밀렸었는데 다시금 이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3.5% 오르면서 오늘장 강하게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1.5% 조정인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 3인방에 일제 1%대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반대로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반전이 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확실히 하락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24% 하락한 8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일종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879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1시부터 확실히 하락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일 대비 2.14포인트, 0.24% 하락한 8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의 순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18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군요. 64억 원, 외국인 역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정도 오름세로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혈액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죠. 투룩시마 출시 1년 만에 유럽 18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강세입니다. 장중에 3% 이상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젤, 대웅제약까지 오늘 보톡스 관련주 일제히 오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예,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2%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고점에서 조정받은 이후로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HLB가 오늘도 약세군요. 장 초반보다도 낙폭을 더 늘렸습니다. 장중에는 10만 원 선 붕괴가 됐고 지금 현재도 10만 원 선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도 더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펄어비스인데요. 경쟁사인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출시로 사용자가 이탈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6% 가까운 하락세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컴투스의 주가는 3% 올라서 18만 7,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원화가 강세입니다. 전일 대비 2원 80전 내린 1,073원 1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예, 오늘장 이슈 짚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연구원 전화로 만나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최종 결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최종 결론으로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남한, 북한, 미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시작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감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 첫 발을 내딛었고 이제 두 번째 발을 내딛고 있다는 점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결론이라든지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시장은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화 여부에 따라서 급등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방향성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긴 하지만 이 또한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 그러니까 남한, 북한, 미국 간의 관계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를 높여준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믿고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7년에 CDS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지표들을 보면은 신흥국들은 다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한국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리고 남북,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의한 상대적 강세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체크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일단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한데 북미 관계 스케줄을 좀 제시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남북, 북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비핵화라는 큰 타결을 이룰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지만 향후 언제까지 비핵화를 하고 그에 맞춰서 북미 간의 관계가 어디까지 개선될지 여부는 좀처럼 감을 잡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이런 감을 잡기 어려운 현실을 좀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경협 그리고 북한의 개방 경제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여부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해제 가능성들 열어놓게 된다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남북 간의 교류 그리고 북한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이 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이 큰 틀에서만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향후 정상회담 일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 나간다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도 다소 정례화가 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미 관계 개선 스케줄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여부 그리고 향후 추가 정상회담 일정 이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다소 관망세가 증시에 짙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가 0.57%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을 1시간여 앞두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코스피는 2,400에서 2,500 박스권 등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통화정책회의에 정상회담에 쿼드러플 지침제의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 레벨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쯤에서 상승하는 증시, 상승하는 주가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업종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시간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는 IT나 중국 소비주 쪽에 좀 비중 확대 전략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협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등락을 보일 때 비중을 조금씩 감안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좀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는 이슈 칼럼 시간 함께합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준우 소장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계의 만남이라고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다. 김정은 위원장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중단할 것이다. 라와 같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같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네. 예.
어쨌거나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센 자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치에서부터 경제 또 금융시장 이르기까지 트럼프 얘기로 하루하루 지새는 경우도 참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이번 G7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G7 사진이 재밌네요.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이게 무슨 뭐 언론 매체들에서 올라온 사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독일 총리실에서 인스타그램에다 올린 겁니다. 이게 지금 G7 회담의 현실이 되야 되는데 저 사진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매체들에서 보도됐습니다만 그야말로 사진의 위력이네요. 딱 분위기 느껴지시죠? 지금 저 메르켈 총리 아주 뭐 양팔로 이렇게 테이블을 짚고 트럼프 대통령을 뭐 쏘아보다시피 하고 있고요. 옆에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뒤에 지금 얼굴은 가려진 영국의 메이 총리, 그리고 지금 팔짱 낀 트럼프 대통령이 심드렁한 표정. 근데 이 아베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아주 표정이 만감이 교차하죠. 어떤 지루하다는 표정 같은데요? 지루하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만 참 재밌는 얘기죠. 벌써 이거 한 2번 됐죠.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에 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G20 정상들도 유럽에서 모일 때 하고, 그렇게 한번 2번 악수 갖고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제대로 한번 잡아줬네요. 오죽하면 이 손자국 보세요. 이 노인네 이 악수 끝나고 나서 이거 지금 손에 마크롱 대통령 저렇게 손자국이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싱가포르 회담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얘기, 단 한 번의 기회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박차고 나올 수 있다. 또 하나 더 재밌는 얘기는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죠. 혹시 그 비핵화에 대한 CBID에 대한 진정성을 갖다가 깨닫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했더니만 진짜 사업으로, 그것도 부동산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답게 뭐 오래 안 걸릴 것이다. 1분이면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식인데 묘합니다. 어쨌거나 사람 생각 다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 매체들도 주류 매체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사안들이 그동안에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짧았던 그 시간 가운데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것들이 다 조율이 됐겠으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모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겠는가 등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고, 그걸 또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 직전에 와서 우리는 CBID에 확실하게 그거 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미국의 핵폭탄이 미국 본토로만 안 날라오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짐작이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내심을 갖다가 그냥 속마음을 그렇게 일찌감치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이번에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어깃장만 놓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만 노력하는 모습만 보인다면은, 일단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저 훈훈한 모습 한번 연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2가지 핵심 의제가 바로 비핵화 성공 또 종전 선언일 텐데요. 일단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CVIG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시일도 필요한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높은 의제입니다. 자,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얼마나 좀 합의가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CBID 하도 이제 우리도 뭐 언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시죠. 결국 이제 complete 완전하고, 그리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reversible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런 어떤 dismantlement, 그래서 핵 제거 비핵화인데 마지막 한 끗 발에서 차이 나죠.
북한이 원하는 것은 CVIG입니다. 개런티. 예. 우리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런 부분이죠. 그게 지금 언정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덜컥 그냥 북한이 정상회담 하고 싶어 하는데 하니까 우리 안보실장 미국 갔을 때, 백악관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지 뭐 이렇게 했던 성사되었고, 그 다음 몇 주를 앞두고 안 한다라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북한이 꼬리 내리자 또 하자 이렇게 했는 가운데에 그동안에 이것이 그 부분 어떻게 그걸 갖다가 검증 가능하며 완전하게 하는 쪽에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체제를 보장해 줄 건데 이것이 12일 날 하루에 그 회담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거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먼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이게 만약 북한에서 트럼프 임기만 면하자 이전 후에 선거에 다른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른 전술을 쓰자 이런 식의 얕은 수를 들고 나온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장담한 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어봤고 머리 좋은 양반이니까 당장 속을 꿰뚫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진짜 한번 쉽지 않은 일이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거지만 진짜 한번 해보자 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냥 몇 주 사이에 후다닥 5배, 6배, 10배도 갔다가 아니네 해서 반토막 나고 원위치 가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테마주 성격의 그런 어떤 시장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이 한국 증시의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의 한 단계 성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려면은 이제 좀 진중하게 나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걸 갖다 12일 날 또 후다닥 올랐다가 옵션 만기일 날을 또 후다닥 깨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라면은 이거는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의 어떤 쇼를 갖다가 운운할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그냥 한바탕 그냥 일장춘몽 쇼죠. 그렇게 가는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자, 비핵화 의제가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얼마나 진척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싱가포르행 초대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북미 사이에서만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를 뺀 종전선언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하라고 수많은 종편이 있고 수많은 채널이 있죠. 예. 이 짧은 시간에 은정앵커랑 저랑 잘 모르는 이 분야를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루만 지나면 알아요. 하루만 지나면 알고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선언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서로 국가 정상들끼리 사인한 협정도 위반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너무 그런 쪽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10대처럼 10대들만 해도 안 속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순진하게 그렇게 이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이렇게 좀 그거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가지고 3자가 그냥 누가 그런 좋은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광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그런 식으로 어떤 시선이 이렇게 난일 하이라이트를 받는 쪽이 분산될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며칠 지나면은 바로 당장 내일 오후만 돼도 알 수 있는 사안이죠. 내일 가서 보시죠. 그리고 선언이 나온다 해서 전쟁 없는 나라, 애초에 전쟁 없는 나라고요. 전쟁이 있을 나라 같았으면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핵 위험 고조, 지정학적 위험 고조 됐을 때 우리 환율이나 주가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래도 전쟁 안 나고 저래도 전쟁 안 나는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 미국의 6월 FOMC 회의인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미국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는요,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인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면 1%를 올리면 좋겠나요? 1% 올리면 신흥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엿듣는 거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장은 당연히 내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bp 올리는 걸로. 문제는 이제 이거 한번 보시죠. 이번 주만큼 이렇게 빡빡한 주간 드물죠. 수요일 날 어쨌거나 밤에,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한 새벽 서너 시면 확인됩니다. FOMC 성명서도 나오고 점도표도 확인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고 해서 여러 때와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고 나면 또 바로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죠. 저녁에는 또 22 통화정책회의 있고, 그리고 하루 지나 금요일 날. 자, 여기서 2015년 12월에 금리 한번 올렸다가, 그야말로 제로에서 0.25, 제로금리에서 25bp 겨우 올렸다가, 이 한 번 25bp 올린 이 금리에 2016년 초에 세계 증시 급락하고 뭐 중국 난리 날 것 같고 해서, 그때 또 미국 보고 다들 절절 매면서 우는 소리 해서 1년 동안 겨우 참았다가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따박따박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올리는데, 내일 이제 한번 점도표를 한번 보시죠. 조금 이렇게 중간값이 한 칸이라도 올라간다면은 연준은 생각보다 지금 다들 생각하기에 이머징 쪽에서, 특히 인도 중앙은행 총재 뭐 이런 쪽에서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즈에 공식적으로 기고문을 써가면서까지 양적 긴축 때문에 희생국이 힘들다, 천천히 가라, 내지는 좀 더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갖다 운용하라라고 인도가 감히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동안에 파월 의장의 스탠스나 레토릭은 그랬습니다. 우리 충분히 너희들한테 시간 줬고 알려줬고 우리 점진적으로 꾸준히 금리 정상화를 갈 것이라고 얘기해왔는데, 그거 대비는 너희들이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그리고 있게 되는 FOMC, 그리고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확인되는 ECB, 여기서 드라기까지도 중요해요. 드라기도 또 이번에 이탈리아 때문에 또 뭐 기존의 QE 축소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없었던 일로 하고, 필요하다면 경기 완화적 조치를 더 확대한다, 뭐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소리나 해대는 드라기고 20이라면은 그게 과연 시장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환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타령 2008년 이후 2009년부터 10년째에 걸친 적을 갖다가 못 벗어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25p는 올리는데 연내 한 번 더 올리느냐,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가느냐, 그 부분이고, 그걸 갖다가 이 신흥 시장들이 견딜 수 있으며 우리 한국은행은 언제까지 안 올리고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질문을 해드려야겠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내일 미국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역전은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다들 그랬죠. 과거 두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식 잘 올라갔고 워낙 강세였다, 별 탈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정권가에서 나오는 이렇게 리포트의 주류입니다.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내적으로 펀드 열풍이라든지 뭐 환율 같은 경우에 중공업체들이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몇 년치 팔던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리 역전 걱정할 것 없어요. 오히려 금리 역전 될 때 과거처럼 주가는 더 오를 거예요, 환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라는 분석은 지금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급격한 어떤 우리 국내 시장의 환율 막 뛰어오르고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들이 자금 회수 차원에서 막 빠져나가고까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급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루었던, 과거에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여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계속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신흥국에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6월 이후 신흥국 시장은 어떨까요, 수장님? 네,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 신흥시장이 지금 환율 외환시장에서나 증시 차원에서 다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어제 브라질이 한 건 했어요. 달러 헤알 차트 한번 보시죠. 5% 빠졌습니다. 환율이 하루에 5% 빠지는 경우는 참 드문데요. 뚝 떨어진 거 보세요. 그동안 달러 헤알 환율 이렇게 급등하면서 달러 강 헤알과 같이 급락이었는데, 어제는 한 37억 불 갖다 부은 것 같습니다. 그 중앙은행 차원에서 구두 개입, 그리고 실제 물량 개입도 있었는데,
브라질 외환시장 정도에서 뭐 한 40억 불 가까이 달러를 팔았다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기술적으로도 조금 접힐 때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동화 단위 한번 보시죠. 22,800, 뭐 22,700 이러고 있습니다. 1달러가. 그리고 우리나라 돈 뭐 몇만 원 들고 가면 동화 수국이 받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베트남 동도 마찬가지 이러다가 지금 이제 브라질 영향으로 조금 수그러들었는데요. 이머징 증시들 이런 상황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보베스파 지수가 지금 이 추세선도 깨고 내려와서 약간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베트남은 월간 차트인데요. 우리 그때 국내 베트남 펀드 이때 들어갔다가 한번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 모습은 과거 나스닥도 그랬고 상하이 증시도 그랬고 꼭 돈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던 시장 무너지면 꼭 이런 모습인데, 꼭 전 고점에 와갖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리라화도 어제 이렇게 좀 안정을 보인 거는 브라질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끝난 게임인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더 안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터키도 지금 IS 지수, 이스탄불 지수인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거래소 지수인데, 지금 최근에 위클리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급격히 밀려왔고, 최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승폭의 절반까지 왔는데 더 밀리냐 말 것이냐, 우리 차트로 접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구름대 하단까지도 왔네, 예. 절반 왔네, 한번 반등 나올 만하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이거를 갖다가 이번 주만으로 확인하기도 힘든 것은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월간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밀리고요. 지금 이 국면처럼 밀리다가 반등 나왔다가 결국 훅 부러지는 거 확인하는 게까지 이 캔들이 몇 개나 필요한가 보시면은 이건 월간 차트라는 얘기죠. 즉 앞으로도 이런 캔들이 대여섯 개는 필요합니다. 즉 적어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보고, 그리고 12월 연말에 가서 20이나 연준 이런 통화정책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이머징 시장, 브라질의 의지에 힘입어서 좀 안정을 찾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유기적으로 엮기가 하는 겁니다. 내일 파월의 의장이 세게 나온다면은 이머징 또 추위를 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죠.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고, 이제 좀 전쪽에서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일매일 고민스럽고요. 예. 이제 길게 내다보는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다면은 여기서 정말 이번에 이머징 반등 나왔을 때 다 철수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부, 아니면 이걸 갖다 다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의 여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맨날 이 이코노미스트들, 애널리스트들이 너희들은 왜 그런 얘기하니? 그냥 얼마 갑니다. 손절가 얼마 치시고 얼마에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해주니 우리는 편한데 하시지 말고, 왜 맨날 22 얘기, 연준 얘기, 이런 얘기 하는지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같이 돈다는 것이죠. 예. 즉 돈줄 쪼이느냐, 돈줄이 좀 이렇게 풀리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느냐, 돈값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돈이 또 지천에 깔리듯이 또 아주 쉬운 이지머니가 또 이렇게 흘러넘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도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시장에 대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13일 날 또 선거에다가 하루 쉬고, 그래서 14일 날 아마 싱가포르 회담이나 그리고 연준의 FOMC 결과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예. 때, 그게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옵션 만기일은 12번 오는 선물 옵션 만기일 중에 그나마 쿼드러플 위칭돼 6월달 크게 한번 변동성을 줄라는지, 아니면 소문난 잔치 또 먹을 거 없이 또 외국인들이 양쪽 다 아래 위 다 막으면서 가두리로 해서 옵션 매수자들 그냥 시간같이 다 죽이고 끝나는 밋밋한 옵션 만기일이 될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변동성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위든 아래든 한번 움직이는 쪽으로 조금 한번 돈 태워보실 만한 그런 시점이죠. 이럴 때는 버리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만한 시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북미 정상회담과 미 FOMC 통화정책회의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진단해드렸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슈퍼듀오 매치 종목 상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